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이 넘치시는 우리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저 먼 훗날의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에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화두죠. 네, 케어연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 집약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기사 무려 20편의 방대한 출처를 바탕으로요. 단순한 뉴스 요약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거대한 화두인 고령화의 진짜 의미를 해설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경제적인 구조부터 시작해서 최신 신경학 연구, 그리고 세대 간의 독특한 문화적 교차점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흩어진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맥락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출퇴근길이든 조용히 차를 드시는 시간이든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보통 고령화나 시니어 트렌드라는 주제를 접하면 막연히 무겁거나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개별적인 기사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지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면 현재 사회를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해상도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깊게 고민하게 된 지점이 바로 그 구조적인 뼈대, 즉 차가운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통계가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그렇죠. 수치들이 꽤나 충격적이었죠. 한국이 무려 17년째 OECD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39.7%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빈곤이라는 늪을 더욱 깊게 만드는 치명적인 가속 페달이 바로 간병비였습니다. 네, 간병비 지출 증가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0조 원 규모였던 간병비 지출이 불과 4년 만에 25%나 급증했잖아요. 대구의 한 요양병 원장은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26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규모를 간병비가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어요. 그 예측이 시사하는 바를 경제활동의 주축인 세대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4050 세대의 샌드위치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위아래로 꽉 끼어버린 상황인 거죠? 정확합니다. 위로는 부모님의 기하급수적인 간병비를 감당해야 하고 네. 아래로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대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전혀 축적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다시 빈곤 노인층으로 편입될 위험이 커지는 거고요. 참 씁쓸한 현실이네요. 게다가 한국은행의 심층 분석 자료를 보면 상황은 개인의 비애를 넘어섭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을 전담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경제 손실이 이미 GDP의 최대 0.9%에 달한다고 분석했어요. GDP의 0.9%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11조에서 19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손실이죠. 간병이 단일 가구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거시적인 손실로 직결되고 있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노후 소득을 방어할 최후의 보루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체계일 텐데 자료를 보니까 월 평균 수령액이 68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죠. 네. 그 딜레마 때문에 이번 자료들 사이에서 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납입한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일종의 개인적 투자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하시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네. 하지만 자료의 논조는 이를 금융상품이 아닌 사회적 권리와 세대 간의 연대라는 본질적 관점으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의 재분배와 세대 간 자원 이전이라는 사회보장제도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지 않으면 빈곤의 굴레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이죠. 아, 정부의 역할과 예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2026년 정부 예산안 관련 자료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께 먼저 명확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네, 아주 첨예한 이슈죠. 맞아요. 이 예산 삭감 이슈에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출처 자료들이 어떤 쟁점을 다루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노인 생활안정 예산 중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약 2,23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밀실 심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예산을 맹목적으로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것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의 축소가 아니라 애초에 다소 여유 있게 책정되었던 지출액 추계를 실제 발생할 지출 규모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뿐이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공통적으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한정된 국가 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경제적, 정책적 현실들은 결국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심리 상태에 직격탄이 됩니다. 경제적 궁궁함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요. 흔히 나이된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면 주변에서 마음을 굳게 먹으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식으로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하기 쉽잖아요. 우리 청취자님들,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그저 의지 문제일까요? 자료는 노인 우울증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병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죠. 사회적 합병증이요?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교통비나 식비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게 결국 외부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이 더해지면 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깊은 사회적 고립이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까지 무너뜨리며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경제 안전망의 부재가 심리적 붕괴에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첫 번째 블럭인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립의 문제, 즉 삶의 반경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동수단과 얼마나 치명적으로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일본의 통계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일본의 포용적 디자인 스튜디오 쿠루무가 발표한 백서 내용이죠. 네,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 43만 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외출률이 무려 21%포인트나 급감한다는 구체적 수치가 있더라고요. 면허증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삶의 반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수치 이면에 있는 심리적, 환경적 장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동권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거든요. 네, 일상을 영위하는 필수 조건이니까요. 시장에서 소비를 하고 친구를 만나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병원에 가서 건강을 유지하는 등 삶의 존엄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입니다. 대중교통이 미비한 지역에서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은 자녀나 이웃에게 매번 차편을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예 외출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쿠로무 백서는 이를 보이지 않는 이동격차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통합 이동 구조나 거창한 목적 없이도 가볍게 동네를 오갈 수 있는 단시간 체류형 송영 서비스 같은 포용적 디자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이동과 인지 능력의 저하가 사회적 단절을 넘어서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국내 사건도 자료에 있었죠. 새벽 2시에 단양의 한 야산에서 3.88헥타르를 태운 큰 산불이 났는데 용의자가 다름 아닌 80대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도랑에 빠지셨고 극심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낙엽을 모아 불을 피우려다 상포로 번진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인지와 이동 능력 저하가 일상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그대로 보여줬죠.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망이 붕괴되었을 때 고립된 개인이 어떻게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그것이 다시 지역사회의 재난으로 연결되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인프라 부족과 고립의 문제는 비단 국내 농촌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 바다 건너 미국 한인사회 상황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미국 내 한인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가파르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현지 시니어 센터들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팬데믹 이후 현지 한인 시니어 센터의 수용 인원이 3배 이상 폭증해서 사실상 정원 초과 상태라고 하더군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의료복지 시스템,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동포 어르신들이 언어 장벽이나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이 공적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영어가 서툴고 병원 예약조차 스스로 하기 힘드시니까요. 네, 그래서 한인 시니어 센터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서
각종 서류 작업을 돕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복지창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죠. 공간과 환경 인프라가 시니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환경부가 내놓은 실용적인 정책 변화 기사가 참 반가웠어요. 페인트 칠 방식 규제의 말씀이시죠? 네, 시니어와 어린이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시설 외벽 페인트 칠을 기존 스프레이 분사 방식 대신에 롤러로 직접 칠하는 롤러 방식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대한 담론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의 미세한 환경을 통제하는 이런 정책이 실제 삶의 질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롤러 방식을 사용하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비산먼지가 절반 이상, 정확히는 52.4%나 감소한다고 하죠. 약해진 호흡기를 유해물질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아주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자, 물리적인 환경과 이동의 인프라를 살펴봤으니 이제 시선을 우리 몸속, 특히 뇌 건강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청취자님, 평소에 체스를 두시거나 책을 자주 읽으시는 편인가요?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들이죠. 맞아요.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연구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1939명을 대상으로 초기부터 노년까지 추적해보니 인지적 자극이 풍부했던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알츠하이머 발병을 무려 5년, 경도인지장애는 7년이나 늦췄다고 해요. 신경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인지예비력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일생 동안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을 지속하면 그 뇌의 신경세포 간 연결망이 굉장히 촘촘하고 두껍게 형성됩니다. 뇌의 일종의 예비 자산을 축적해두는 거죠. 아, 그래서 예비력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나이가 들어 알츠하이머 병리가 뇌의 일부를 손상시키더라도 뇌가 이 촘촘한 대체 신경망을 우회로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인지적 습관이 방어막이 된다는 사실에 더해서 감정적 교류가 미치는 화학적 영향도 흥미로웠습니다. 다정한 대화나 포옹, 심지어 다크 초콜릿이나 바나나를 섭취할 때 분비되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 부족이 알츠하이머 발병과 연관된다는 연구였어요. 일상적인 예방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질병의 진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늦추는 신약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표적으로 삼아 제거해서 질병 진행을 약 6개월 지연시키는 신약 레카네맙, 즉 레켐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극초기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이 이 약을 통해 인지 기능 악화 없이 일상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희망적인 사례가 소개됐죠. 방금 말씀하신 6개월 지연이라는 시간이 환자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앞서 우리가 간병비의 공포를 얘기했잖아요. 타인의 전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단 반년에서 1년만 뒤로 늦춰도 절감액이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국가 전체 보건의료 예산과 사적 간병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절감됩니다. 의료적 수명 연장과 돌봄 수요 팽창이 맞물리면서 돌봄의 질적 진화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공의 한계를 넘어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네, 생명보험업계의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죠. KB, 신한, 삼성 같은 곳들이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넘어 직접 데이케어 센터와 고급 요양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추산으로 2050년이면 75세 이상 인구가 1153만 명에 달할 텐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심 내 시설 확충 시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내고 있죠. 기술의 접목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스마트폰 앱 설치 없이 정해진 시간에 AI가 시니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대화하는 AI 음성 캐릭터 든든이를 도입했더라고요. 단순 기계음이 아니라 과거 대화 내용이나 관심사를 분석해서 맞춤형 대화를 이끌어내는 기술입니다. 물리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가 정서적 고립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주로 어르신들이 돌봄의 수혜자라는 전제하에 진행되었잖아요. 하지만 기사 후반부로 갈수록 시니어들이 주도자로 나서는 반전 활약상이 아주 신나게 펼쳐집니다. 지금의 신혼연층은 과거 세대와 달리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제주도의 시민과학자 사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매일 제주숲을 오르내리며 잎과 꽃의 생태 변화를 정밀하게 기록하시는데 이 아날로그 기록이 최첨단 AI 모델에 눈이 되고 있었어요.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과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인 RAG를 접목한 프로젝트죠. 맞아요. AI가 답변의 근거로 삼는 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어르신들의 현장 관찰 일지라는 점이 정말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는 73세 어르신이 오지마을 택배를 배송하며 동년배의 안부를 묻는 영양 활용형 일자리가 20%나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베이비 부머들의 경험을 환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공모전을 여는 등 시니어의 연륜을 활용하는 생태계가 훌륭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의 확장도 인상적이었어요. 오디맥주가 청주에 지은 시니어 행복도서관 이야기 보셨나요? 네, 시니어분들의 독서장애 요인 1위일 시력 저하 문제를 아주 센스 있게 해결했더라고요. 맞아요. 돋보기와 큰 글자책을 전면 배치했죠. 게다가 어르신들이 직접 오디션을 보고 연기한 홍보 영상이 무려 40만 뷰를 돌파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더불어 100세 시대를 그리는 연극 노인의 꿈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으로 전국 20개 도시 투어에 나선다는 문화적 현상도 있었고요. 시니어의 서사가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뜻밖일 겁니다. 국내 시니어들이 이렇게 활약하는 동안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누적 조회수 10억 뷰를 넘긴 아주 독특한 트렌드가 불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형 인간 열풍이죠. 네, 화려한 파티 대신 저렴한 노인 식당을 찾고 구기자 차를 마시며 광장물을 추는 MZ세대라니 정말 신선하지 않나요? 이를 단순한 도피나 유행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무한 경쟁 사회에 대한 반성이자 삶의 속도 노축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진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피로감 속에서 시니어들의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일종의 해독제로 삼는 거죠. 반면에 중국에서 넘어진 노인을 돕던 여중생들이 4,500만 원의 소송에 휘말렸던 착한 사마리아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고령사회의 복잡한 이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단순 선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과 노인 측의 조작 미수 과실이 얽혀 있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으로 결국 소송이 취하되긴 했지만요. 네, 고령 사회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법적 구조적으로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아주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짚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우리는 간병비 폭등과 이동권 상실 같은 무거운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레캠비와 AI의 도입, 시니어 시민과학자들의 활약, 그리고 시니어의 삶을 동경하는 청년들의 역발상 트렌드까지 폭넓게 탐구했죠. 그렇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영감주는 주체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 새로운 관점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40년을 더 살게 되는 초고령 사회에 완벽히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노인이라는 단어와 나이라는 생물학적 숫자가 앞으로 2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노인을 위한 사회를 따로 격리해 설계할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연령이 각자의 속도대로 어우러져 사는 완전히 새로운 무연령 사회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무연령 사회? 정말 마음에 남는 화두입니다. 청취자님,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일상 속에서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향한 청취자님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며 활기찬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